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시국에 많이 모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주제를 대에이전트의 시대, 개발자들의 항로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아, 내가 좀 오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유행했던 게임 중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죠. 네, 그걸 살짝 오마주했는데,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 네, 어리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이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에이전트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마운 이 스폰서들에 대한 소개를 꼭 해달라고 해서 네, 한번 보시고 네, 이왕이면 여기 스폰서들을 잘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는 지금 헬로 AI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전에는 네, 여기 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13년 동안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퇴사해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은 책이 한 권 보이죠? 네, 생성형 AI 사피엔스라는 책이 보이죠? 네, 도와주세요. 네, 안 팔려요. 네. 이게 왜 안 팔리나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생성형 뭐 챗GPT 이런 책이 360권이 나왔대요. 그 와중에 외롭게 저 책이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재판은 들어갔는데 아직 3세까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안 사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 책을 쓸 때가 작년 6월 달인가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마감한 게 작년 4월 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저 책에서 내가 거짓말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뒤집는 얘기들을 요즘에는 세션에서 저 책을 부정하면서 세션들을 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보자마자 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제프리 힌튼 교수죠. 네,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딥러닝의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딥러닝 기술을 제일 처음 개발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유명한 게 바로 노벨상을 받았죠. 네, 드디어 딥러닝 전문가가 노벨상을 받는 시대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한강이라고 하는 또 노벨 문학상 또 소유자가 됐죠. 소유국이 됐죠. 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AI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딥러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네, 이게 럭키 금성 시절에 나온 광고예요. 네, LG가 아니라 럭키 금성 시절에 나왔던 광고인데 인공지능 저소음이라서 조용하다. 요즘 이 광고를 본다면 네, 온 손가락이 다 오그라들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개념으로 본다면 저건 인공지능이 맞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발달사를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개념이 나온 게 1950년대죠. 네,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네, 6.25 전쟁 때였고, 그리고 또 컴퓨터라고 해봐야 미국에서도 이제 진공관 넣어서 이제 1비트당 진공관 하나씩 집어넣을 시대예요. 네, 그럴 때 뭐가 인공지능이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을 후킹하기 위한 멘트였죠. AI라는 게. 근데 이게 1980년대가 넘어가면서 IC가 나오고, 네, VLSI가 나오고 이러면서 드디어 컴퓨터라는 게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데이터라는 걸 집어넣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럼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 수학으로 해야 되죠.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AI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네, 이산수학 이런 거 배워서 미분, 적분, 편미분 이런 거 열심히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죠. 이렇게 수학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저 데이터의 모양을 꼭 닮은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주면 얘가 그걸 알아맞추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때 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학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나 혹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계속 달라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수학으로 온 세상을 풀어내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딥러닝이 나왔습니다. 딥러닝은 2008년부터 논문 하나가 나오면서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컴퓨터 비전으로 무슨 짓을 해도 80%의 정확도를 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딥러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정확도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넷 맞추는 그런 그 대회 자체가 무의미해져서 더 이상 이거 맞추는 거 의미 없다 해서 그 대회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경망의 시대, 딥러닝의 시대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이 딥러닝을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2개, 3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 하면 정말로 그 협곡 같은 데서 급류 타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조그마한 카약 타고 같이 떠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방향을 좀 틀고 바위나 좀 피하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걸 뭔가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정말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 차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압구정동에 가서 오마카세를 사줬어요. 네, 둘이서 먹었는데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쳤구나 라고 했더니 조용히 먹으면서 자기 자랑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했길래 라고 했더니 2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대요. 그래서 오, 보죠. 보통 이럴 때 들숨으로 다들 놀래요. 그렇죠. 2년 전에 얼마나 태웠길래 라고 했더니 2억을 태웠대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 8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1월 달에 들은 얘기니까 더 올랐겠죠. 그렇죠. 지금 예상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 놓고 빈대로 붙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자, 지금 이게 제가 올해 1월 달에 캡처해 놓은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별 데이터예요. 시가총액 1등이 누굴까요? 그렇죠. 애플이죠. 제가 이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시가총액 1등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으면 테슬라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약간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테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물려 있어요. 네. 근데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저 회사는 항상 각설이 같이 죽지도 않고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생성형 AI의 실질적인 소득의 75%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전부 다 보면 IT 기업들이죠. 그렇죠. 제가 또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 차트의 탑 10은 전부 다 실물 경기를 하는 업체들이었어요. 네, 전부 다 뭐 정유회사, 자동차 회사, 아니면 생필품 만드는 회사 이랬는데 지금 전부 다 IT 회사가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게 아주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AI의 붐에 올라탄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애플 제꼈다. 이게 이제 1월 중순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다시 엔비디아에 넘겨주고 다시 애플이 탈환하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누가 생성형 AI에 잘 올라탔나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원래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던 분인데 메타로 옮겼어요. 이분은. 네, 메타로 옮겼는데 메타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1500% 폭등하다 70% 폭락. 네, 이게 메타의 주가 이야기입니다. 73% 폭락했어요, 주가가. 메타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네, 옆에 있는 이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 올인했죠.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생소하죠. 그런 게 있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 많은 버스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같이 망했어요. 그때 이 메타에서 메타버스를 하는 팀이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1년에 16조 순손실을 냈어요. 네, 거의 회사가 말아먹기 일보 직전 같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미안. 한 50년 있어야 메타버스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을 잘라야 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10,000명 단위로 몇만 명을 사람을 잘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도 그때 해고가 됐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해고가 돼서 같이 놀아달라, 술 먹어달라, 난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어디야? 라고 했더니 피렌체에서 한 달 살게 하고 있대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설마 하고 찾아봤더니 메타의 주가가 신고가를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잘릴 때가 언제였냐면 저 바닥을 칠 때 10월 달에. 그렇죠? 그분은 퇴직 보상금으로 주식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못 받아도 1억은 넘게 받았을 텐데 지금 한 4억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메타는 광고 회사죠. SNS로 포장되어 있는 광고 회사죠.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왜 저렇게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키워드는 바로 생성형 AI예요. 라마라고 하는 저 언어 모델을 만들었죠. 자체적으로. 저 라마라고 하는 저 언어 모델이 저 버전 하나당 예상 추정치가 한 1,000억 정도 든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00억이면 얼마나 싸요? 3만 명을 잘랐는데 자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제가 다 대체할 수 있다면 훨씬 남는 장사인 거예요. 광고 회사에서 사진에 뭔가 올라왔다. 그럼 그걸 보고 광고를 타겟팅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말 하면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가 해준다면 다시 사람 안 뽑아도 되겠죠. 3만 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근데 1,000억으로 막았다? 완전 해자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 보면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좌표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저 라마라고 하는 저 모델은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습니다. 네. 우리는 후발주자고 이거 계속해서 관리할 능력은 안 되니까 오픈소스로 풀어서 생태계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발전시키자. 그래서 지금 라마는 벌써 3.2 버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조금 옛날 얘기를 해보면 네, 1981년 그리고 95년, 2009년, 2003년 사실 이 아이디어는 그 국내에 그 솔트룩스라고 하는 AI 회사 있죠. 네, 거기 대표님이 발표하신 네, 그 자료들을 일부 네,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췌한 겁니다. 그분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1981년, 95년, 2009년, 2023년 14년 단위로 큰 빅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1981년에 뭐가 나왔냐? PC가 나왔죠. PC가 나오고 나서 그 전에 원래 있던 유닉스 업체들, 뭐 실리콘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네, 유명한 그 유닉스 업체들이 5년 안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빅딜이 생기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나온 회사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인데 아직 다 살아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뭐가 나왔냐? 네, 저는 1995년에 이제 PC통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걸 시작했죠. 인터넷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웹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웹에서 이제 저는 모자익도 깔고 넷스케이프도 깔고 하면서 차물인자 100개쯤 써가면서 인터넷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나온 회사들이 아마존,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시절에 아마존이 창업을 했는데 이때 아마존에다가 그땐 돈도 없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만 주식을 샀으면 그게 지금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숙연이시죠. 네. 예, 이렇게 이른 아침 세션에는 돈 얘기를 하면 집중도가 높아져요. 자, 2009년이 되면 바로 모바일 세상이 열리죠. 네, 그때 스티븐 잡스 나와가지고 온갖 쇼를 다 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막 쇼루 가방에서 뭘 꺼내고 이런 것들 했었죠. 이러면서 앱을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됩니다. 이때 자기 차는 하나도 없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수업체가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우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업체들이 이제는 모바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다지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 작년에는 드디어 생성형 AI의 시대가 열렸죠. 네, 여기에는 이제 오픈 AI 외 나머지들,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아직까지 눈에 띄는 업체는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면 이게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AI 아직까지 거품이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1990년에 네, 세계 부자 순위예요. 네, 1등에 보면 월튼 패밀리라고 돼 있죠. 네, 이 사람이 월마트 사장이에요. 네, 월마트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많죠. 이때가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였어요. 네, 그때는 뭐 도쿄를 팔면 맨하탄도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미국을 살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놀랍게도 저때 신격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 지도가 완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미국 사람들로 다 바뀌죠. 중간에 명품팔이 하는 사람 빼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잽 베조스가 1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1등으로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화성 갈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걸 보면 저기 나와 있는 이 순위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잽 베조스는 누구고, 빌 게이츠는 누구고, 마크 저커버그 전부 다 IT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누가 봐도 IT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데들은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같은 현상이 지금 유럽에도 나오고 있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럽.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유럽산 서비스나 제품이 있나요? 없죠. 아까 IT의 빅딜도 전부 다 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AI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품이 맞아요. 근데 항상 로켓은 수많은 거품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은 어젯밤에 달리가 그려줬어요. 네, 이렇게 수많은 거품들 사이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한두 개가 살아남고요. 98%는 다 죽어요. 이런 그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거는 가트너 그룹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보통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하이퍼사이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요 그림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막 주목받아서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빠지면서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내요.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은 이제 쭉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기술들을 보면 요 끝에 있는 걸 보면 이쪽은 이미 시장에 안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이미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 조금 똑똑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보면 네, 여기 오토노머스 네, 비클스라고 돼 있죠.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저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게 그냥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빨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한 예로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34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자기가 한 30번은 개입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번으로 줄고 5번으로 줄고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지난주 버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버튼 딱 누르면 한 번에 회사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입 없이. 그러니까 차가 주차장 투 주차장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부 능선을 넘고 있는 기술 보면 이제 AI 엔지니어링, 다음에 책임감 있는 AI, 리스폰시블 AI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다음에 요즘 시끄러운 서버린 AI 이런 기술들도 이제 3부 능선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3부 능선을 넘어와서 여기 보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넘어왔죠.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아서 일단 넘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 5년, 6년, 짧으면 한 3, 4년이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돈보다는 투자가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품 소리를 좀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커리어는 어디다가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공대 출신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었죠. 네, 로그 10. 그렇죠? 로그 10이라고 하면 10배씩
증가하는 걸 보통 로그 10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차트 같은 걸 표현할 때 로그 10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GPT 모델에 대한 건데요. GPT 1.0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단위가 밀리언이에요. 네, 110 밀리언 정도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는 게 GPT-1입니다. 뭘 물어도 거지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GPT-2가 되니까 네, 1500 밀리언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도 아무 말 대잔치였죠. 근데 GPT-3가 될 때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요. 좋은 거 만드시네요. 투자 좀 이러고 가볍게 1조 3천억을 박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1조 3천억 다 그 정도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마인크래프트 있죠. 그거 인수할 때가 거의 6조였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력서 올리는 링크드인 사이트, 거기에 32조짜리 딜이었고, 지금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가가 71조짜리 딜입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직원일 때는 윈도우폰이라는 걸 썼거든요.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이라면 사람이 약간 똑똑해진다. 네, 결국 망했죠. 그거 처리하는데 16조 순손실이 났어요. 네, 그래도 안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얻은 게 오픈 AI가 만들어내는 AI 모델들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가요. 그 정도면 정말 개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모델들을 가져다가 마이크로소프트화 시켜서 리브랜딩해서 나오는 게 코파일럿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13조 또 투자해서 그걸로 오픈 AI의 상업적 법인의 지분의 49%를 가져가요. 그렇죠. 얼마나 참 무섭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T-3가 나왔을 때는 이미 파라메타 수는 17만 5천 파라메타까지 올라가요. 이때부터는 뭐든지 물어도 다 대답을 해주는 수준이 된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학습량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인공지능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을 먼저 보세요. 왼쪽을 보면 100K, 10M, 다음에 여기 보면 100M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빌리언 쭉 올라가는데 옆에가 이제 10, 로그 10이에요. 10배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거 한 칸 한 칸이 올라갈 때마다 지금 요게 되게 선형적으로 보이지만 요 한 칸 한 칸이 사실은 10배씩이라는 거예요. 알파고 시절에 비해서 지금 몇 배나 올라갔습니까? 거의 1000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10,000배, 100,000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알파고 그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10만 배, 10,000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 기술입니다. 지금도 알파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쳐내세요. 네, 다음 이러고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건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구석기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이 로그 10으로 비춰서 보면 정확하게 선형적으로 보여요. 근데 안을 보면 정확하게 10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10배씩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Just like Moore's law, we saw the doubling in performance every 18 months. 네, 최근에 했던 이그나이트에서 사티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케일의 법칙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플롭스라고 하는 AI 처리하는 단위가 있죠. 그게 1년에 1.5배씩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4배도 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이제는 로그 10에 기반해서 선형적으로 증가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한 장면에서 멈춰서 약간 억가가 나왔는데, 빨리 넘길게요. 이 최근에 나오는 이 언어 모델들이죠. LLM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위쪽에 다 수렴하고 있는 게 보이죠. 최근에 가장 진보한 모델이라고 하는 GPT-4o, 그리고 뭐 라마 3.1, 3.2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미나이 울트라, 제미나이 프로 이런 것들, 클로우드 이런 것들이 지금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죠. 지금은 하도 GPU를 가지고 돌려대다 보니까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현상이 생겨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는 오픈 AI가 짱이야, 구글이 짱이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에 맞는 언어 모델들이 수만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내 업무에 맞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맞는 언어 모델들을 하나의 카트리지처럼 뺐다 꽂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LLM이라는 게 있어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LLM 너무 크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아니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지금 제 노트북에도 LLM이 2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걸 보여주는 제품들이 나와요. 네, 이번에 그 이그나이트에서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LLM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주워 담으면 그걸로 바로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그걸로 바로 스케일 아웃해서 이제 서비스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에이전트도 만들고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안전한지 체크하는 컨텐츠 세이프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언어 모델들이에요. 네, 우리가 오픈 AI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언어 모델들이 이미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각각 자기 역할에 맞는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저기서 제공되는 모델만 1,800개 이상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는 어떤 계열의 언어 모델을 쓰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LLM과 벡터 이런 개념을 얘기하자면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바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요거 구글이 만들었고 구글이 참지 못하고 이것 봐라 하고 자랑하는 순간 그 다음에 오픈 AI가 2018년에 그걸 들고 뛰어가서 GPT 모델을 발표하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가져와서 이렇게 판을 키워놓은 그런 상태죠. 좀 참았으면 될 텐데. 근데 그때 이걸 만들었던 8명도 전부 다 구글에서 지금 다 뛰쳐나와서 다 따로따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 아키텍처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발전 속도가 확연히 달라진 게 보이죠. 네, 저기 빨간색에 맨 끝에 보면 트랜스포머라고 돼 있죠. 이 이후로부터 곱하기 4.8 플롭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기존의 이 AI 기술들의 발전사를 보면 손글씨 인식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단한 손글씨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 0부터 9까지 인식하고 하는 것들을 저 위에 있는 100% 휴먼 퍼포먼스라고 돼 있죠. 네, 사람의 인지 능력만큼 올리는데 시간이 거의 15년, 20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쭉 나오고 나서부터는 순간적으로 쭉쭉 다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저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제는 거의 수직으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올라가요. 네,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거의 3개월 만에 가장 최신의 GPU 6만 장을 넣어서 단일 클러스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를 탈탈 털어도 GPU가 아마 2만 장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들이부으니까 3개월 만에 거의 GPT 4.0에 가까운 언어 모델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돈도 실력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LLM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쭉 이야기를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LLM을 직접 붙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LLM의 특성을 알고 LLM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안대는 어떻게 달래서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외국계도 갈 수 있고 이러면서 약간 사기성 발언들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바뀌어요. 이 LLM을 넣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챗GPT도 하나의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같은 것도 하나의 서비스죠. 그렇죠. 클로드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코파일럿에서
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데 이미 오피스용 서비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같은 데서 이렇게 화상회의 하잖아요. 화상회의 하고 나면 그게 요약본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회의록이 자동으로 작성돼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회의록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 이번 회의의 결과로 안건이 5개가 나왔는데 세 번째 건 제가 반대했다 이렇게 남아요. 그러고 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남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들이 잘 받아쓰게끔.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전에는 그냥 만들어줘 하면 후루룩 만들어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워포인트도 미리 사전에 얘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나서 이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이메일 분류하는 건 뭐 가장 당연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LLM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로 붙어서 사용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 이제 또 한 단계를 더 레벨업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관할하는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전주를 가야 돼 라고 하면 콜 앱에 들어가서 먼저 기차표부터 먼저 끊어야 되죠. 그리고 가서 어디에 잘 건가? 야놀자에 가서 예약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뭘 먹을 건가? 맛집 검색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한테 부탁하면 얘가 서비스들을 다 불러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에이전트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호출하고요. 걔네들이 LLM들을 호출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제 주제인 대에이전트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좀 더 쓸모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미 에이전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기 있는 저 퍼실리테이터 에이전트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일정 잡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일정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 에이전트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HR이나 아니면 또 IT 부서에서 사용하는 에이전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에이전트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저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내년에 나올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2, 3년 안에는 이 그림이 또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 거냐? 에이전트들을 다루는 에이전트가 나올 거예요. 에이전트들도 이제 계층화될 거예요. 약간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저 에이전트를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이 없는데 저는 이제 메타 에이전트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 메타 에이전트를 쓰면 훨씬 더 심도 있고 복잡한 업무를 제가 처리해 주겠죠. 그리고 저 메타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들을 섭외해서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에이전트들의 계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에이전트들을 불러야 되고요. 더 많은 LLM을 불러야 되죠. 결국은 이건 비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에이전트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점점 더 밑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궁극적인 궁극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그림 중에 하나는 이제 on-device AI입니다. 제가 작년에 책에서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도 다 LLM이 다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 on-device AI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클라우드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바로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프라이버시라든지 시큐리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애플이 주가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하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화두를 잘 던졌죠. 이제부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되게 섹시하게 잘 뽑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애플 제품들에서 뭐 메일도 정리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애플에 있는 그 칩들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부적절해요. 네, 그래서 보면 되게 어렵게 이걸 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넘기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하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디바이스라는 거를 지금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노트북 중에서도 인텔 CPU가 아니라 퀄컴 CPU가 들어간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퀄컴 CPU 안에는 이런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AI를 돌릴 수 있는 NPU가 한 45톱스 정도 되는 성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든 언어 모델인 파이3를 집어넣어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디바이스 AI는 NPU를 이용을 해서 어도브사의 포토샵 같은 걸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중앙 집중적인 부하를 많이 덜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들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쉽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 제품들이 나와서 팔리고 있어요. 네, 믿을 수 없는 가격, 네, 240만 원 정도에 네, 팔리고 있습니다. 좋은 게 퀄컴이다 보니까 모바일 CPU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거의 27시간, 22시간 이렇게 돼요. 이 정도면 집 나와서 써도 충분할 정도로 네,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이전트들이 항상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비스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실물로도 튀어나올 거예요. 실물로도 튀어나오는 이 에이전트들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나의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이면도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길바닥에 차가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동네예요. 네, 차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복잡한 동네도 알아서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FSD에 13.2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 버전을 써본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사람 같다. 심지어 저 앞에 가서 끼어드는 것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리고 불과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고 한 게 네, 2021년인가 그랬죠. 그때는 로봇이 없어서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왔어요. 근데 2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로봇이 됐고요. 이 로봇은 손가락이 5개예요. 네, 손가락이 5개고 네, 키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빼고 바로 대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돼서 요 뒷장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청난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벡터화 시킵니다. 벡터화 시켰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부 다 이 1000차원에서 5000차원 정도의 언어 모델이 전부 다 숫자 기반의 좌표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좌표계라는 건 결국은 반복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을 가장 잘하는 게 GPU죠. 그렇죠? 그래서 이 GPU에서 여러 코어들에게 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쭉 찢어서 날릴 수 있게끔 만들어둔 게 바로 CUDA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GPU를 여러 개 쓰고 이걸 연결하는 네, NVLink 같은 기술들이 나와서 지금 뭐 몇만 장씩 모아서 팜을 만들고 하는 기술들이 나오는데 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렇게 송전탑을 많이 세운 이유가 결국은 이거 전부 다 에너지 문제로 기결돼요. 결국 이거 돌릴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한계에도 지금 한 10년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메모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업계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퀀텀 컴퓨팅이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양자 컴퓨팅을 다루는 업체들이 주가가 몇십 배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담아놨습니다. 네, 결국은 투자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들을 못하고 있어서 마무리 짓는데요.
네, 여기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DDD 서울의 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